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사실 이제 그 경제 패러다임으로 봐서는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키워드를 이제 쓰고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조금 더 이 라선에 맞춰져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저희 하나누리가 라선 특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를 조금 풀어내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순서는 크게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요. 먼저 하나누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저희 하나누리는 이제 통일부 산하 NGO인데 인도 지원 사업을 하던 단체인데 왜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같이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과 4절에서는 사회적 경제 내지 사회적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연결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서 사회적 금융으로 나름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했던 두 사례를 말씀을 드림으로써 우리 이제 선생님들 NGO에서 이제 대북 사업을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이제 뭐 농촌의 자립을 위한 또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그 중심의 전략 중에 하나로 사회적 금융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누리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는 통일부에 등록된 통일부 사단법인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저희가 설립을 했고요. 2009년도에 저희가 함경북도 라선에서 농촌마을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 설립 이전부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박인성 대표님을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전개해 오다가 좀 더 조직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2007년도에 법인을 만들어서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했는데 2009년도에 이즈음에 이제 그 대북 제재가 강화가 되면서 전략을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도 가능한 게 뭔가 우리는 꾸준하게 작더라도 이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고 그래서 찾은 돌파구가 바로 라선 특구였어요. 여러분 라선 특구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러시아, 중국, 북한의 끝자락에 이렇게 있는 곳인데 1992년도에 북한이 나름의 이제 경제 발전 전략을 세우면서 북한에서 처음으로 특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라선 특구고 특구를 만들 때 평양에서 최대한 멀면서 그리고 외국의 이러한 자원들 그리고 경제발전 전략들을 끌어낼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한 곳이 바로 라선 특구예요. 여러분 홍콩 가보셨나요? 홍콩이 어디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1978년 개혁 개방하면서 홍콩의 자본과 홍콩의 발전 전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중국의 첫 번째 경제 특구, 물론 그때 5개를 같이 만들긴 했지만 그게 바로 션전이에요. 션전. 중국 같은 경우는 션전 경제 특구이고 바로 홍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철도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출퇴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북한도 그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라선 특구를 설립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에게 조금 더 개방적이에요. 좀 더 열려있는 공간이고 저희가 그래서 조선족 동포들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한 10년간 꾸준하게 사업을 전개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선시 인민위원회 이제 정부 조직이죠. 거기와 우리가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늘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지만 그런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저희도 이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이따가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인도 지원 사업이면 그냥 이렇게 지원하고 물자를 제공하고 무상으로 주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초기부터 어떤 생각이 강했냐면 물론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공정한 경제 체제 이런 큰 담론까지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북한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전략이었어요.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제 북한이 워낙 자력갱생 뭐 이런 구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생각하는 이 지원 전략과도 사실은 이제 상통하는 지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수혜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전략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업들을 한 10년간 전개해 오면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사업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이 사업을 잘 연구로 담아내는 필요성들을 느꼈습니다. 이 연구의 필요성은 단순하게 이 사업만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라선이라는 이 공간이 갖는 지정학적인, 지경학적인 어떤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했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토지 정책으로. 중국의 토지 제도와 북한의 토지 제도를 이제 같이 연구를 했었는데 저 나름의 그런 어떤 연구의 기초와 이러한 필요들을 이제 녹여내서 저희가 올해 2월에 하나누리 동북아 연구원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이 자리도 그러한 맥락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 평양 사회적 경제 심포지엄을 먼저 3주 전에 했고 이제 지금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건데요. 핵심 키워드가 사회적 경제예요. 사회적 경제. 보통 사회적 경제 하면은 그냥 보통 아마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서 생각을 할 텐데 저희는 그동안 인도 지원 사업 성격의 사업들을 해오면서 이 사업과 사회적 경제가 결합될 필요성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필요성들을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는 북한이 자력갱생을 핵심적인 전략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북한이 이제 고난의 행군 1992년, 94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이후로 이 시장이 확산이 되면서 북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그리고 개인으로 하여금 최대한 알아서 자력적으로 살아라라는 그러한 전략을 폈고 그러면서 시장을 용인하는 그런 과정에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은 이제 최근에 이제 무상 지원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이게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국제 제재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저희와 같이 인도 지원 사업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인도 지원 사업이 가능하지만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대화, 정상회담 대화에서는 앞으로 인도 지원 사업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유엔의 총장과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도 지원 사업이 강화가 되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능한 사업은 인도 지원 사업입니다. 하나누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인도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내공이 쌓이냐면요. 현지의 어떤 필요들을 저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그 전략적인 고민들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경제가 접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 지원 사업과 사회적 경제가 결합될 필요성들을 이제 이런 지점에서 찾게 되고요. 이제 이런 식의 사업들이 좀 더 진행이 되면 저는 그 다음 단계로 제재가 풀리고 나서 보다 활발한 경제 협력이 가능할 때 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도 지원과 사회적 경제의 결합 방식이 실질적인 경제 협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단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저희가 제안할 때도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경제를 통한 도시 협력으로 나아가는 중간고리로서 지금의 인도 지원 사업과 그리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현재 한국에서도 사회적 경제의 그런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를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가능성, 필요성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필요하다고만 해서 이게 현실로 이게 실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개략적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먼저는 어제 김창진 교수님께서 쿠바 이야기를 하셨고 현재 북한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곳이 쿠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쿠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별한 시기를 거치면서 경제 발전 전략을 펴기 위해서
2011년에 협동조합법을 제정합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건 2003년으로 제가 어제 더 확인했는데요.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 이전부터 농업협동조합이 작동을 했지만 뭐 관변단체 성격이 강했다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농업협동조합이 있었고 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아마 이런 제조업이나 작은 규모의 상공업에서 협동조합과 유사한 방식으로 쿠바가 실험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김창진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보니까요. 그런 바탕에서 2011년에 이제 법제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농업 외에도 제조업에서도 협동조합을 통해서 적극적인 어떤 자력적인 어떤 발전 전략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쿠바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그래서 어제 김창진 교수님도 마지막에 실제로 북한의 담당자들이 그런 사례 지역에 같이 가서 체험하고 경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기회가 되면 담당자들과 한번 쿠바라던가 이러한 사례들을 같이 좀 돌아보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그런 능력은 없지만 그러한 프로그램이 생기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 북한의 담당자들이 쿠바, 유럽의 의미 있는 사례들을 같이 둘러봄으로써 이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북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구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 60년대 초반까지 이 사회주의 형태의 협동조합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 북한의 협동조합의 경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심포지엄 때 일본의 테이큐 대학교 이찬호 교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북한 경제와 협동하자라는 책이 있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경험이 있고요. 지금도 일정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가령 장마당 같은 데에서 이러한 판매 중심의 협동조합이 나름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어제 김창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가 조직의 이론, 국가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한계들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과거의 경험이 있고 지금도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제한된 성격이긴 하지만 이러한 조직 설립이 가능한 걸로 저는 조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가능성 측면에서.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아마 북한이 이제 협동농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셨는데 협동농장은 사회주의 체제 하의 농업 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이 협동농장이 우리나라식의 리 단위가요. 보통 그 면적 규모가. 그러니까 리 하면은 그 안에 마을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큰 규모인데 지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협동농장을 작업반 단위, 여러 한 마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작업반 단위로 해체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라선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원래는 큰 규모의 협동농장이었는데 한 작업반을 해체해서 그 주변에 있는 기업소, 국영기업소 산하로 배치를 시켰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협동농장만으로는 자립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소의 어떠한 제조업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거고요. 기업소의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식량 확보, 이런 게 중요한 이슈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라선 특구뿐만 아니라 주요 대도시에서 지금 협동농장을 해체하고 있는데요. 저는 가능하다면 규모가 작아지는 쪽으로 저는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북한은 작업반 단위로 협동농장이 해체가 되고 조금 더 실질적인 의미의 협동조합으로서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농촌에서의 변화입니다. 도시에서의 변화는 뭐냐면요. 현재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국영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유휴화되면서 이제 방치가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화가 확산이 되니까 조금씩 제조업이 이제 부활이 되면서, 그렇다고 국영기업 시스템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인데 국영기업의 명의를 빌리는 거예요. 명의를 빌리고 이제 그 사용에 대한 이제 대가를 지대 형식으로 이제 납부를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개인 또는 소규모 어떤 조직 중심으로 국영기업을 운영하는 형식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그래서 이런 중요한 헌법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올해 4월 11일에 헌법을 개정해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라는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정했어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협동농장을 해체해서 최대한 자력갱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2003년 이후로 무슨 7일 조치니 무슨 조치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조치의 핵심 뭐냐면 기업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주는 거예요. 어떤 자율권이냐? 전에는 그냥 중앙 계획에 의해서 이제 만약에 생산의 대상, 수량, 가격 등등등이 다 정해졌다면 지금은 기업이 알아서 해라. 기업이 알아서 하고 대신 기업이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그 자산의 소유는 누구죠? 국가잖아요. 그죠? 국가이기 때문에 이 조직체가 국가의 자산을 빌리는 거예요. 국가의 땅, 국가의 공장, 국가의 기계 등등등 빌려서 사업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대를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농촌에서도 지대를 납부해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 최근에는 30%를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70%를 국가에 납부하는 걸로 돼 있다가 아마 비중이 떨어진 것 같고요. 이런 기업소에서도 동일하게 지대라는 이름을 써요. 지대. 영어로는 렌트예요. 렌트. 정확하게 랜드 렌트인데요. 이 지대를 30%를 납부해요. 즉 한 기업이 아마 생산의 기준인 것 같아요. 판매의 기준인지는 좀 더 확인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생산의 기준으로 30%를 국가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의 여러 가지 이익으로 이제 기업 경영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작은 조직들 북한의 헌법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사회협동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헌법에서는. 즉 협동단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앞에 사회라는 말이 들어가고. 즉 이 키워드를 봐서도 북한 내에서의 협동조합 조직은 물론 약간의 긴장은 있습니다. 제가 이찬우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긴장은 있지만 현행법상에서 인정되는 개념이고 인정되는 조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가 강화되면 이러한 사회협동단체의 활동 공간이 저는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도시와 농촌에서 지금 중요한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좀 이제 이론적인 얘기라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사실 사회적 경제 내지 협동조합 전문가는 아니에요. 관심은 있어서 그 주제로 연결해서 논문을 쓴 적은 있지만 저 스스로 이 분야를 심도 깊게 공부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토지 정책 한국에서는 이걸 토지 공개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토지의 공공성에 기초해서 연구를 해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폐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사실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경제 내지 쿠바식의 사회 연대 경제의 철학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이론의 입장이 있고요. 그런데 칼 플란이라는 이 아마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를 주창했던 학자는 토지, 노동, 화폐가 상품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로 이분이 이제 사회적 경제의 이론적 기초를 쌓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 생산의 3요소인 토지, 자본, 노동 저는 그동안 이제 토지라는 변수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왔는데 실제 적용의 관점에서 보면은 토지와 자본과 노동이 모두 결합된 방식이 뭘까요? 바로 기업이었어요. 기업. 제가 그래서 요즘은 기업의 재발견. 기업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생산의 주체가 되고 어떤 경제 이론에서는 어떤 생산 체계의 가장 말단의 액터로서 활동하는 이 기업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은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자본도 확보해야 되고 노동도 확보를 해야만이 생산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리고 미국식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대부분이 주식회사예요. 주식이 결국 이제 자본이라고 본다면 이 생산의 3요소에서 자본이 가장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을 공부를 해봤더니 자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을 구분한다면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주식회사는 자본이 토지와 노동을 고용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라면 협동조합은 반대로 노동이 토지와 자본을 고용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거, 그리고 최저임금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게 사람 중심의 경제를 얘기해 오잖아요. 사람 중심. 그거를 말로만 어떤 수사적인 표현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의 경제 체제 내에 녹여내는 방식이 바로 협동조합이었다라는 저는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되었고, 물론 한국 사회에서 협동조합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가 중심의 계획경제 시스템에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려는 어떤 체제 전환국의 입장에서는 저는 중국이나 베트남식으로 바로 이렇게 주식회사 중심으로 과도하게 전환하기보다는 협동조합에 준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좀 더 가면 좋겠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의 헌법을 개정해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저는 이 방식이 가능하면 주식회사 형식이 아니라 협동조합에 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체제 전환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이제 북한 얘기와 우리 하나누리가 전개하고 있는 사업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를 토지 정책에서 했지만 이제 조금씩 발전하면서 저는 이제 중요한 키워드를 지역 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어요. 왜 저런 키워드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냐면 결국 인간의 욕구가 발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전에 대한 욕구는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욕구가 잘 필터링이 안 되고 하나의 욕망으로 발전하게 되면 결국은 파괴적인 욕구가 돼서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만들어내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의 사회적 금융을 중심으로 어떻게 지역 발전 전략을 도모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는 토지에 있어서의 국가가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사용에 대한 대가인 지대를 납부하도록 하는 변화들이 농촌뿐만 아니라 2차 제조업, 3차 도시 서비스업에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오늘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토지라는 생산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확대되고 있다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인데요. 이렇게 이제 북한이 토지가 있고 노동이 있잖아요. 그러나 북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융이 필요한 거예요. 북한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화폐 개혁을 했지만 뭐 실패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돈주가 부상이 됐는데 이 돈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작용도 끼치고 있지만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볼 때 협동조합이 결국은 제조업, 뭐 생산 협동조합 또는 판매 협동조합, 뭐 이러한 서비스 협동조합 등등등등이 형성이 되는데 결국은 협동조합의 가장 큰 난관은 금융 문제였어요. 그래서 해외 사례를 봤을 때 결국은 이제 협동조합이 연합을 통해서 사회적 금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으로 스페인의 노동인민금고, 네덜란드의 라보뱅크, 이 이외에도 굉장히 사례가 많아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협동조합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금융에 대한 필요성이 너무나 분명해졌고, 그래서 협동조합들이 연합을 통해서 가령 개개 협동조합의 매년의 소득의 한 5%든 몇 프로든 꾸준하게 기금으로 모으고 이것을 그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쓰는 전략들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전략이 북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저희가 북한의 저희 라선특구의 공식적인 이름으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둘이는 라선특구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무슨 마을, 땡땡 마을 금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희 이제 하나들의 사업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가 2009년도에 이제 라선에서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그때는 경영 방식으로 저는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경영 방식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저희가 인도 지원 사업이긴 했지만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그 라선 특구에 있는 협동농장을 저희가 빌려요. 협동농장을 빌리고 그리고 그 협동농장에 있었던 노동자들을 저희가 고용하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기계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영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을 하고 1년 생산액의 몇십 프로를 국가에 지대로 납부하고 그리고 남는 것은 다시 그 지역사회 어린이 타가소라든가 이러한 곳에 다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그 연변에 있는 우리 조선족 동포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전개해 왔고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저희 사업 방식 이해가 되시죠? 예, 저희가 주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는 효율성 측면이에요. 첫 번째, 저희는 사실은 한국에 있는 단체가 수시로 이렇게 긴밀하게 왕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효율성이 떨어졌고요. 예측 가능하죠. 두 번째,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본래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자립을 돕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나의 경영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과연 북한이 자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이제 그쪽에서 어떻게 이제 이 사업을 따라오느냐에 따라 사실은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가 한 5년 넘게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평가를 해보니 저희 마을은 그냥 노동력 제공하고 그리고 월급 받고 자기들이 자립해야지라는 생각이 강하지가 않았어요. 저희들이 평가했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조금 더 작은 규모로 저희가 좀 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을로 바꿨고요. 우선 대상을. 그리고 그 마을과 협의를 했어요. 협의.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10년간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무이자 대출 해주겠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도 지원 사업이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기금을 확보해서 이제 지원하는 방식이니까 저희는 이제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우리가 10년간 무이자 대출할 테니까 이 마을이 주체적으로 자립 전략을 고민해라. 그리고 우리한테 제안해달라. 그럼 우리가 같이 논의해서 타당하다 싶으면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꿨어요. 물론 이렇게 전략을 바꿀 때는 이제 큰 틀에서는 자립 전략을 저희가 물론 세우긴 했지만 저희가 큰 틀에서 이렇게 사회적 금융을 통한 투자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의 경영 방식과 투자 방식을 비교했을 때 어느 방식이 더 자립을 돕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지. 저는 투자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2016년부터 이 투자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3년째 지금 진행해 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경영 방식은 그러면 포기할 방식이냐? 저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 경영 방식을 다시금 그 가치를 깨닫고 있어요. 만약에 대북 제재가 풀어지면 더 긴밀한 왕래가 됐을 때에는 저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의 사회적 경제 내지 협동조합 주체들이 저는 적극적으로 경영 방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경협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서 북한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영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이 투자 방식이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대북 제재가 풀어졌을 때라도 투자 방식으로 전개하는 필요성도 있고요. 경영 방식으로도 필요하고 저는 양자가 나중에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누리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지원 사업, 아까 지금 설명한 자립마을 사업, 그리고 앞으로 라선시에서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들, 여기에 뭐 여행 사업도 있고, 뭐 양식업도 있고, 운송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연구 교육 사업은 저희가 이제 동북아 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자립마을 사업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립마을 사업은 저희가 Y마을과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립의 단계는 크게 3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단계
식량 자립. 2단계는 이제 어떤 가공 공장, 식품 가공 공장 같은 거를 만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농산물을 제조 및 가공하고 시장에 팔 수 있는 방식으로의 2단계 사업. 3단계는 조금 더 큰 의미의 고급 단위의 어떤 자립인데 여기에 이제 주택까지도 포함이 되는 개념이고요. 이런 큰 틀에서 저희가 지금 Y마을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1단계 식량 자립은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단계는 2단계의 식품 가공 공장이에요. 지금 이러한 식품 가공 공장이 완공이 됐습니다. 실제로 기계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계획은 올해 하반기부터 실제로 이제 가공이 들어갈 거예요. 가공이 되면 그 생산되는 물건은 아마 이제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식품이기 때문에 찌꺼기들은 그 동물들의 사료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이제 2단계의 자립 사업을 지금 Y마을과 논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아이템은 축사와 온실이에요. 이 축사와 온실 다 이거 사실은 그 Y마을이 제안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식품 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동물들에게 먹일 수 있는 축사. 그래서 축사는 이제 이 가축에서 생기는 소득은 100% 농민들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자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실은 채소를 키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축사와 온실은 사실은 이제 조금 더 큰 규모의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현재는 식품 가공 공장을 완공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도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목도리를 보내는 사업과 그리고 이제 위생용품을 보내는 사업인데요. 예, 뒤에서 이 사업들이 어떻게 사회적 경제랑 접목이 되는지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 마을 금고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희년함께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희년함께는 이제 이 희년은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무이자 저축, 무이자 대출을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어요. 청년들의 어떤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아직은 무이자 저축까지는 저쪽에 얘기를 못했어요. 얘기는 했는데 이거를 실시는 못하고 있고 지금은 무이자 대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모델을 적용을 했고요. 이 모델 역시도 사실은 유럽의 그 무이자 은행 모델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이자 대출을 하되 그 Y마을에서 5년 내지 10년 동안 100% 환수하는 원칙을 정했고, 그래서 작년과 올해 2차년도에 걸쳐서 저희가 예정된 금액을 정상적으로 상환을 받았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마을 금고를 통해서 이렇게 1차 자립, 2차 자립을 위한 사업 자금도 대출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계획 중에 하나는 농민들, 가구에게 생활 자금을 대출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단계 자립 때 저희가 제공했던 트랙터와 기계류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생산성이 올라갔다라고 2017년도에 성과 보고서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종목별로 항목별로 어떤 생산량의 변화가 있는지를 표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실제로 저희가 받았던 상환액을 돈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2단계짜리 향후에 이제 그 가구 단위 대출 사업을 앞으로 좀 더 전개를 할 생각입니다. 이건 이제 식품 가공 공장을 저희가 그쪽과 이제 논의하면서 이제 진행할 때의 자료인데요. 그 지원 방식을 경영 방식에서 투자 방식으로 바꿨을 때 그 Y마을이 더 주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Y 자립마을 사업들을 이제 진행해 오고 있는데, 저희의 이제 이 사업 진행 목적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저희는 북한이 마을이 자립할 수 있는 작은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확산하자라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통일부든 아니면 다른 연구 기금을 통해서 이거 좀 연구로 담아내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내에 NGO라든가 교회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작은 규모든 중규모든 그 조직에 감당이 가능한 그러한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확산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누리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중요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 그러한 어떤 지금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누리가 지금 하는 사업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이자 대출이라는 마을 금고를 결합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경제라는 패러다임과 접목이 됐어요. 저희도 모르게.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경제, 그리고 뭐 마이크로 파이낸싱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이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서울시에 이제 이렇게 아카데미 심포지움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지금까지는 하나누리라는 저희 단체가 라선에서 진행했던 사업을 설명을 한 거고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외부에 가끔씩 이제 사회적 금융으로 이런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듣는 분들이 대부분 다 놀라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국면에서 해오고 있지? 근데 재밌는 사례가 있었어요. 국제농업개발기금이라는 곳과 마라나타 트러스트라는 이 두 단체도 북한에서 사업을 했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제재 때문에 사업은 안 하고 있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런 큰 규모의 조직들이 사업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저희는 좀 놀랐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는 사업들이 저희랑 유사해요. 저희가 뭐 이 사례들을 가지고 공부해서 사업 조직을 만든 건 아닌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같은 패러다임으로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고민하면 결국은 유사한 사업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한 건, 하나누리가 그래도 투자 방식으로 마을 금고라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 사업 구조가 나름의 설득력이 있는 사업 구조구나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국제농업개발기금 사례입니다. 이 기금은 농업개발에 쓰이는 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조직은 이제 유엔 산하에 있는 곳이고요. 개발도상국의 농업개발, 빈곤퇴치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이 기금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머니투데이 자료를 이제 가져온 건데요. 자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IFAD랑 하나금융 경영연구소가 같이 만든 자료를 이 머니투데이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96년부터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초기에는 양잠 개발 사업에 사업 지원을 한 거예요. 사업 투자를 2001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는 곡식, 가축 재건, 97년부터 2003년까지. 이거는 저희 하나누리 사업하고 유사하죠. 그 다음에 고산지역 식량 안정성 사업을 위해서 2008년까지 꾸준하게 하다가 지금은 중단됐습니다. 대북 제재로.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IFAD가 조선중앙은행과 같이 협력 관계를 맺어요. 이 조선중앙은행이 IFAD에서 받은 기금의 매칭 펀드라고 하죠. 조선중앙은행의 기금을 더해서 군단위, 지방은행을 통해서 선정된 협동농장과 주민에게 대출합니다. 여기도 대출의 대상이 협동농장과 주민, 가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은행이 중간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가축과 영농기구를 마련을 해서 생산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이 증가하잖아요. 가축 수도 늘어나고 생산량도 늘어나면 그것을 다시 팔아서 지방은행에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IFAD가 조선중앙은행에 돈을 빌려주면 조선중앙은행이 돈을 더해서 지방은행, 아마 지방은행이 어떤 은행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북한에도 협동농장 신용부라는 조직이 있어요. 협동농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쓰는 협동농장 신용부가 있는데 거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작은 규모일 수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은 이제 식량이 부족한 지역, 소득이 낮은 지역 뭐 등등등이고요. 그리고 여성들을 최우선으로 했다라는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로는 이제 여러 가지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자율이 5%였대요. 이자율이 5%였는데 사업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 대출 사업, 특히 이제 소액 대출 사업인데, 이걸 보니까 이제 46개 협동농장 4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굉장히, 저희 하나누리 사업에 비교하면 굉장히 큰 규모예요. 가구에게는 미화 한 $70 정도를 대출 사업을 했고요. 이렇게 성과를 보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의 어느 아마 머니투데이겠죠? 그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건데요. 이렇게 성과를 보였고, 북한 당국은 이 사업을 조금 더 계속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사업은 중단이 됐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마라나타 트러스트. 아마 이제 이건 기독교적인 어떤 성격이 있는 단체로 이해가 되는데요. 2004년부터 진행을 했고, 여기는 어느 파트너가 어디였냐면 재무성이었습니다. 재무성과 합작을 해서 여기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사례는 북한의 조직, 은행 조직을 이용했다면, 여기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조선 마라나타 은행을 설립을 해서 이 조직이 감당을 했습니다. 여기도 사업 내용은 비슷해요. 아까 사례는 농촌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 마라나타 사례는 도시에 있는 공장, 기업소, 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금을 대출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그렇게 자금과 컨설팅을 받은 개인들은 상점을 임대해서 사업을 하고 판매를 하고, 그래서 나오는 소득으로 상환을 했습니다. 금리가 12%인데도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해요. 사실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왜냐하면 금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사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큰 틀에서는 성공적으로 되었겠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이 북한의 주민들, 도시에 있는 주민들, 기업들이 이런 대출 사업을 통해서 시장경제 개념을 이해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협동조합 경험이 풍부하다. 그리고 현재에도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고, 그러나 김창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변단체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하나누리는 이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요소로서 토지와 이 화폐가 하나의 커먼즈이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이 두 생산 요소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요. 그러면서도 개인에게 토지를 개방하는 정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 제도에 있어서는 개혁에 대한 방향이 분명하지만, 어쨌든 화폐라는 그런 금융수단이 제공이 되면 북한이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 금융을, 사회적 금융을 통해서 제공한다면 북한의 작은 마을들, 작은 기업들이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누리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해 오고,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고, 자연스럽게 인도 지원 사업의 사회적 경제 패러다임이 결합이 되면서 이 사업의 내용이 더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도 지원 사업에 사회적 경제 방식을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 향후에 자연스럽게 경협 또는 도시협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다리가 될 거다. 우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점진적인 발전을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하나누리는 아직은 외국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그렇게 활용하지는 않지만, 한국의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경제든 아니면 NGO든 아니면 사단법인이든 이러한 사업들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다국적인 협동조합 네트워크, 꼭 협동조합이 아니어도 돼요. 사회적 경제의 철학에 준하는 어떤 조직의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조금 더 만들어져서 다중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 하나누리, 그리고 이 오늘 진행하는 이러한 아카데미는 사회적 경제 내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지원의 전략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